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졌고 유로 지역에서는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가격 변수가 다소의 등락을 보인 가운데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요국의 금리가 상승하였으나 이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 이외에 미국 등의 경제지표 개선 지속에도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주가는 미국의 FOMC 회의 이후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주요국의 경기 회복 기대가 이어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1월 들어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나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 및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가 주사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수출은 12월 중 선박, 반도체 및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어 전년 동월에 비해 7.1%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수출액도 20억 9천만 달러로 전월의 20억 4천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내수의 경우에는 11월 중 소매 판매가 의류 판매 호조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설비 투자 및 건설 투자는 각각 전월의 항공기 도입으로 인한 반사 효과 및 토목공사 축소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GDP 갭은 당분간 만회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폭 확대 및 석유를 제외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에 기인하여 전월의 1.2%에서 1.1%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에서 1.9%로 소폭 하락했으나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2.9%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곡물 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12월 중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전세 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지방에서는 전월과 같은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12월 지표가 다음 주에 1월 15일 날에 발표될 예정이며 11월에는 지난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자 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 전년 동월 대비 58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우려,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출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 금리는 외국인 국제선물 투자에 의해 영향받으면서 상당폭 낮아졌습니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의 영향이 교차하여 등락하면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면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 전망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전망 결과 경제 성장률은 종전의 3.8%와 같이 올해 금년에 3.8%, 내년에 4.0%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종전에는 2.5%였습니다만 금년에 2.3%로 0.2%포인트 낮추었고 내년에는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별도의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신문의 이현정 기자라고 합니다. 한은에서 물가 안정 목표를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2.5에서 3.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달에는 1.1%였고 계속 지금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를 동결하게 되신 배경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이제 저물가라고는 저인플레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물가 수준 자체보다는 이제 물가의 상승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것이고 지금 잘 지적하신 대로 지난 12월 달의 물가 CPI 상승률은 1.1%였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CPI는 1.1%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1.9%였습니다. 근원이 1.9% 올랐고 또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과 같은 어떤 복지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한 2.2% 정도 오른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몇 달째 2.9%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있고 그리고 물가 임금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 오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는 오를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오후에 자세하게 들으시겠습니다만 올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가서는 물가 상승률이 저희의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GDP 갭이 저희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갭이 현재는 마이너스이지만 점점 그 폭이 축소되고 있고 그것이 조금만 시간이 흐르게 된다 그러면 당분간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당분간 마이너스를 유지하겠으면 좀 지나면 아마 마이너스 그 갭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리 결정할 때 물가가 물론 중앙은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 물가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단지 인플레이션율이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1.1%보다는 CPI 좀 높은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높지는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요인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해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양적 완화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대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면밀하게 저희가 주의해서 보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금통위 결정이 제가 만장일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을 금통위원들이 다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GDP 갭이 당분간 마이너스를 유지하겠습니다만 그 폭이 점차 축소된다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저희가 연말 연시 정도의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의 성장률은 아마 우리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거의 다다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새 외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왔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도 기존 전망을 뒤집으면서까지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서 환율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정치권 등에서 금리 인하 압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통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사안을 가능한 한 알고 있는 모든 사안을 고려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특정 보고서나 아니면 특정 어떤 의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의사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청취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아까 조금 전에 압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답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만장일치로 금통위에서 의사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블룸버그 통신의 서은경 기자입니다. 잠재 성장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3년 경제혁신 계획을 세우시고 3년 안에 잠재 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잠재 성장률 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자기가 그 나라가 가용한 자원을 다 활용을 해서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인플레 같은 것이 가속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대의 목표를 하는 얘기지 우리가 당장의 어느 한순간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플레를 가속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에 질문에 답을 하면서 아마 4분기 또 그 이후에 보면 우리의 성장세가 거의 잠재 성장률에 아마 접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수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있는 나라들의 잠재 성장률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매우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 대외 환경도 정상적이고 이런 경우에 잠재 성장력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아직도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잠재 성장력이라는 것은 이념적이나 저희 실증적으로 그렇게 지금 합당한 그런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가 쭉 계산해 왔던 것에 의하면은 항상 3%대 후반이라고는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우리의 성장률이 거기에 근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것을 그러면 3%대 후반인데 앞으로 더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 것이냐. 제가 원래 말을 시작할 때 잠재 성장률은 우리가 성장을 이제 카운팅 한다 그러는데 그로서 카운팅이라는 것이 성장 기여 요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본을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또 인적 자원이든지 노동 또 학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또 사회의 기술이나 또 기타의 요인에 의한 성장 기여도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잠재 성장률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단기적인 2014년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마라톤 같으면 마라톤을 완주할 때 우리가 뛸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 100m 달릴 때의 최대 스피드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구조적인 면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3%대 후반이라고 한 것보다는 약간 더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정책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는 경기 순환적인 단기적인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도 물론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화나 이 재정 통화 무슨 거시 이런 정책들은 좀 비교적 단기적인 의미에서 전반적인 경제의 상황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 때는 좀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제도랄까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규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포함을 하고 그래서 기술에 대한 투자도 물론 당연히 포함을 하고 전반적인 생산성 형성에 관한 제반 조치들이 강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관계 당국에서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런 포괄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도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예,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 자주 나오는 환율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 조금 더 시각을 달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엔화 약세에 대한 전망과 영향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엔저를 전망할 입장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경계점은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 원앤 마켓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대책보다는 간접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엔화 약세가 문제시된 게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갈수록 또 강도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느끼기에. 간접적인 대처 방안이란 어떤 걸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이제 찾았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그 중에 하나를 금리 인하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금리 결정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항상 물가 상승률 지금은 낮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봤을 때 앞으로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한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그 사이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 3 이렇게 또 2%도 후반까지 낮아졌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는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추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약간 좀 상충되는 의미는 아닌지 좀 궁금하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좀 커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처럼 같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좀 시각이나 색깔을 좀 바꿔야 하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이제 환율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엔화 약세라는 것을 모든 산업 부문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보다는 엔화 약세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몇 개의 산업 그것이 자동차, 철강, 기계류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그러한 산업의 영향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중앙은행 입장에서 특정한 산업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수출 단가 같은 것을 본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기계류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이나 자동차도 이러한 가격 자체로 본다 그러면 수출 단가가 한 5%나 8% 정도의 약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기계류 같은 거는 한 15% 정도의 상대적인 열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 면에서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것은 또 역으로 말하면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와 경쟁할 때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철강 같은 산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의 과잉 설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나라 사이에서의 환율보다는
전반적인 세계적인 경제 여건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나머지 두 개의 산업에서는 그런 형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다른 면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일 적자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부분적으로는 상쇄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매우 이것을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면에서 미치는 것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특정 미시적인 정책은 특정 산업에 연결되겠습니다만, 거시 정책은 그 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환율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인더스트리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것을 특정한 것에 보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원래 얘기했던 대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산업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것이 중앙은행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뭐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것 때문에 특정 그 산업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면 그거에 따르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이랄까 이런 것이 생긴다 그런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대처하는 것도 중앙은행으로서는 일부분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모든 산업에 미치는 그런 환율이라는 것을 뭐 환율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한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만, 그런 것에 한 변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물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자꾸만 같은 말을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낮았는데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똑같은 걸 질문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물가, 일종의 저인플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에서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오일 가격이 낮고 그야말로 우리가 원자재 상품 가격이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낮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이 낮고 해서 공급 측면에서 되어 왔고, 그다음에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의 1.9%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지금 한쪽 사이드로 몰아가면서 이 얘기를 질문을 해봐도 답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에 가서 올라갈 거냐 안 올 것이냐고 그때 가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3.0에서 2.9%로 된 적이 몇 배 더 내려갈 것이냐, 그거는 국민들의 이제 경제 활동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그 소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잘 앵커링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수준에 돼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저희가 물가 안정 목표라고 할 수 있는 2.5에 3.5 내에서 거기에 그 잘 포함이 되도록 저희가 통화 정책을 앞으로 펴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거의 바운더리에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통화 정책은 저희가 중기적인 시각에서 3년의 시기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모든 시점에서 거기에 딱딱 맞춰서 하는 그런 것이 그 물가 안정 목표의 그 저희가 취지는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이러한 목표대에서 그 물가가 되도록 안정이 되도록, 또 중앙은행은 CPI 전체보다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를 적정하게 안착시키는데 저희가 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통화 정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에서 2.3 내려간 것은 오후에 다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겠습니다만, 일단 지난 4, 4분기에 우리가 농산물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매우 낮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2.5에서 2.3으로 낮추는 데 기여를 했고,
또 최근에 소비자 물가에 대한 지수를 바꿨기 때문에 조금 또 그거는 더 플러스 효과를 줬었고 농산물에 대한 효과는 조금 마이너스 효과가 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0.2% 떨어진 것이지 이것이 뭐 전반적으로 그 지금 물가에 대한 전망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소위 하나 기술적인 기저 효과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오후에 아마 저희가 성장 전망을 얘기할 때 잘 설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네, 저 로이터 통신의 김세미 기자입니다. 그 최근 미국 페드 테이퍼링으로 인해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총재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연초부터 이제 엔원이나 달러원 환율 이제 변동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금통위원들이 이거를 얼만큼 중요하게 다른 이슈들에 비해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달러원이랑 엔원 둘 중에 어떤 걸 조금 더 유심히 살피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 나머지 둘은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 QE 테이퍼링 때문에 이제 장기 금리가 상승했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상승한 것이 뭐 QE 테이퍼링이 하나의 요인일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엔화 약세라든지 이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 또 이제 그것을 QE 테이퍼링에 기인한다고 뭐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국제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로 매수를 하고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 현상이라는 것이 다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연계되어서 일어나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뭐 특정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그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의 경우에 작년에 또 특히 지난 한 달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결정 이후에도 그 이후와 그 이전에 장기 금리에 대한 영향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의 그 말로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예의 보고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가계부채에 어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채를 진 가구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부분에서 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전반적인 가계부채에 대한 그 관리는 물론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성장세보다 더 높아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만일 조금 전에 그 김 기자가 질문한 대로 금리가 상승을 해서 부담이 커진다면 소위 말해서 금리 상환 부담이 커진다,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다 그런다면 그것은 아마 특히 그 소득이 낮은 계층 또는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과다 채무 계층 뭐 이런 데가 더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지표가 DSR이라고 해서 Debt Service Ratio 그러니까 이 부채에 비해서 상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마 미디안 중위수가 13%대 중반쯤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베이에 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충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것에 그 일반적인 숫자가 아마 13.5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여러 번 이제 담당자들이 분석을 해서 그 영향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본다 그런다면 만일에 그 금리가 한 50bp 오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것에 따르는 이제 DSR이 한 0.6%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이런 이제 분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리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하느냐를 우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금 금리가 50bp 오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DSR이 한 0.6%포인트 정도, 13.5 정도였는데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뭐 빚이 올라가니까 그 빚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그 소득 계층의 소득이 이 빚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그 빚 갚는데 부담이 되는 계층의 소득이 적어도
금리 상승에 따르는 부담보다는 더 올라가도록 그런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미치냐면 아까 제가 답한 대로 그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금통위원들이 얼만큼 아까 얼만큼이라는데 제가 뭐 개개인이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매우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런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원이 더 중요하냐, N이 더 중요하냐, 이걸 제가 뭐 그걸 또 기량적으로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고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정책을 보는 그 목표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한테는 둘 다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마켓 자체가 원 N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 달러 마켓의 변화는 당연히 우리로서는 매우 주시해야 될 것이고, 또 N이 얼마나 변해가지고 아까 여러 번 설명드린 그런 문제에서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가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뭐 GDP 갭 관련돼서 언급은 있었지만요. 이게 예전에 총재님께서 작년에 그 인천연수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셔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그 상당 기간에서 당분간으로 바뀌었고 점차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GDP 갭이 그 축소가 좀 빨라질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 총재님께서는 지난해 말 기자들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 올 연말쯤이면 GDP 갭 마이너스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표현을 본다면 조금 과격하게 보면 올 뭐 한 6월 정도, 상반기 말 정도까지는 뭐 GDP 갭 마이너스가 해소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나 이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이것도 역시 통방문구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세계 경제 분야 쪽을 보면 지난달에 있었던 성장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라고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금통위원분들께서 미국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우리 경제가 되게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나빠질 수도 있는 소위 크레딧 바벨 위험이 있다라는 걸 염려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보면 지금 미국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이제 위험 요인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턴을 하는 걸로 이제 한은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인식이 맞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통방 종합 판단에 보면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통방 문구상 그다음에 총재님 말씀 이렇게 비춰보면 이게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박근혜 정부 474 정책까지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쪽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곳을 좀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의구심이 이렇게 드는데 그게 맞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또 한국은행이 그동안 물가 안정 조금 더 확산하면 금융 안정의 어떤 맨데이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물가 안정에 더해서 성장과 관련된 어떤 미국식 듀얼 맨데이트를 로 전환하는 게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GDP 갭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면 좋겠습니다만 이 GDP 갭은 제가 포워드 가이던스 쓴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고 쓸 수가 없는 것이 이 중요한 개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GDP 갭을 얘기를 하지 않고 금리의 수준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GDP 갭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정책도 제가 볼 때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GDP 갭이 중요합니다만 GDP 갭의 단점은 뭐 GDP라는 그런 실제적인 그 통계치보다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포텐셜 GDP라는 그 수치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의 지표로 써서 설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질문은 뭐냐 그러면 상당 기간에서 당분간으로 변했는데 이게 상당 기간 당분간 변한 것이 몇 개월이냐. 아까 한은에서는 당분간에 3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몰랐던 것이고 아마 과거에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김남현 기자가 좀 넘겨 짚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당분간 써서 3개월, 6개월을 당분간을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초에 제가 지난번에 기자들한테 설명하면서 올해 연말쯤 되면 이것이 마이너스가 거의 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힌트를 줬다 그런다면 그건 그 당시 사실이었고 뭐 지금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GDP 갭의 마이너스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제가 그 당시에 단서를 붙였을 때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GDP 갭이라는 것을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계측할 수가 없다는 문제들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포텐셜 이 잠재 성장력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미국의 이제 FOMC에서도 그런 표현이 지난 몇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GDP 갭 해소되는 것이 미국도 좀 빨라지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 기간 하면 그야말로 상당히 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짧아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당분간에 쓴 것이지 특정 숫자를 몇 달이든지 이것을 머리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성장의 하방 위험 요인이 없어졌고 영향받을 것이다.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보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연준의 지난달 테이퍼링을 결정할 당시에 의사록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아마 읽어본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섰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경기 완화 축소를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또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왔으면 이미 IMF도 한 3주 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만 새로운 그 전망 작업에 들어갔고 거기에는 미국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상당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미국 경기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오히려 유리한 것이지 불리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흐름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지를 잘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모든 대질 강구해서 다 완벽하게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니까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해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성장성 회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 전이라는 것은 먼 것도 아닌 거고 12월 말에 저희가 금통위를 내부지 주의를 하면서 올해 통화신용 정책 방향을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했습니다. 거기는 똑같은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신용 정책 방향, 올해의 방향하고 똑같은 단어를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뉴스핌의 김선엽 기자입니다. 지금 임기가 두 달 조금 더 넘게 남으셨는데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1년을 함께 하셨는데 정부와의 정책 공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년 동안 정책 공조 측면에서 총재님이 스스로
그 부분을 이렇게 뭐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뭐 한은의 독립성을 자꾸 이렇게 뭐 건드리는 그런 이렇게 외부의 발언들이 좀 나오는데 독립성과 어떤 정책 공조 둘 다 이 통화 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이렇게 스스로에게 주시고 싶으신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지금 올해 지금 이번 달 들어가지고 금통위는 이제 통화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했는데 이건 뭐 조금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안 들은 걸로 하면 제일 좋은데 또 안 들은 걸로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로 또 기분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뭐 제 스스로 점수 매기는 거는 좀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점수는 학생이 시험 보면 선생님이 줘야지 학생이 스스로 점수를 주는 거는 뭐 그렇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먼 훗날 사회가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공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별개의 조직들이 서로 별개의 정책을 취하면서 충돌하는 이런 것을 가상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한은법 제1조도 우리가 통화신용 정책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며 그리고 그 도모함으로써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것이 한국은행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조 2항에 보면 이것을 하는데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하는 것이 부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2011년에 한은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모든 하는 일도 우리가 통화신용 정책 자체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신용 정책을 통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중앙은행 자체로서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국민 경제 발전하고는 좀 유리된 그런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암묵적인 시사점을 준다 그러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중앙은행이 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가능한 한 거기에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공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같은 목적을 하는데 단지 수단을 다르게 가지고 있겠죠. 뭐 정부 각 부처는 정부 각 부처 수단을 가지고 있고 정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전에 무슨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다면 뭐 협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나라의 움직이는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는 어느 정도 각자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는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정책이 뭐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독립성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거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독립성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 주어진 그 하나의 책무랄까. 전 책무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한은법에 나와 있는 그 책무를 한국은행 나름대로 판단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책무 자체를 독립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 연준의 경우에 뭐 폴 볼크라는 그 의장이 독립성에 대해서 가장 뭐 큰 기여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 마틴이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분들이 얘기할 때 항상 operational independence 이 표현을 씁니다. operational independence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조직의 맨데이트를 스스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조직의 한은법에 나와 있어 국가가 정해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하라 해서 한은법에 나와서 정해지니까 그거를 인디펜던트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퍼레이트 하는데 오퍼레이셔널 인디펜던스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의 지혜를 짜서 우리 목적에 맞게끔 하니까 그런 면에서 양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지혜이지 그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충돌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쪽을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다 하는 것은 한 번도 제 머리에 있어 보진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들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국내적으로 그걸 헤쳐나가는데 지금 조화를 이루지 않는 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정책을 취하고 있고 또 하는 목적에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operational independence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이번에 물가 전망치를 2.5에서 2.3으로 낮췄는데요. 이렇게 되면 물가 안정 목표제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물가 전망치가 실적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전망치가 목표치를 벗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망치조차 목표치를 벗어나게 되면 내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다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물가 안정 목표제와 지금 현재 오늘 전망치에 대한 설명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대충 해석해서 물가 안정 목표제와 성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전망치 자체가 이제 범위 내에 끼지 못한다 하는 것인데 제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냐고 그러면 모든 것을 그 순간순간에 맞추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3이라고 전망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가면 물가 이 목표에 들어온다고 그런 겁니다. 이게 모든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캘린더 이어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1월, 2월, 3월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할 때 3개년이라는 것을 잡아서 3개년 동안에 이 범위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모든 것에 물가를 거기에 맞추겠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를 했었고 두 번째로 중앙은행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공급 측면에서 기름값이 떨어진다든지 무슨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거에 따르는 물가보다는 우리가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물가에 대한 압력과 또 일반 국민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잘 안착시키는 이 두 가지에 더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급 측면의 걸 저희가 도외시한다는 건 아니고 그건 단기적으로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저희가 타겟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 수요 측면에서의 압력, 그 다음에 이쪽 인플레 기대 심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부터는 아마 2.5보다는 그 이내에 물가 안정 목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캘린더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경제 활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월부터 2월까지 할 수도 있고 3월부터 3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개년이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1년 내내 2.3을 된다 그러고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GDP 갭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까 당분간이 얼마나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0이 되고 그러면 또 물가 자체도 이것보다는 지금 하반기에 가서 우리 물가 안정 목표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 경제가 현재 갖고 있는 물론 앞으로 이게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더 변하고 또 한다 그러면 변할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이것이 목표에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맞는 정책 운영하고 큰 괴리가 없다. 그래서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2.3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만일에 그것이 하반기에 가서 이거보다 더 높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다르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총재님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관련되는 아주 질문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항상 지난 5년 동안의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불확실성은 오히려 과거보다는 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지난 12월 17, 18일에 FOMC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테이퍼링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했고 이제 앞으로 그것이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50억씩 줄여가지고 100억 불 줄였던 것이 앞으로 여담에 만났을 때 또 그만큼 줄여가지고 갈지 안 갈지 하는 부담이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지금 방향으로 가서 올해 2014년 아마 연말까지는 그러한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종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추세를 가는데 거기에 약간의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 가는 추세는 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 불확실성이 좀 많이 거쳐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한 성장 전망도 뭐 IMF를 위시한 국제기구에서도 아마 상향 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그러한 상태를 보면서 정책을 우리가 매우 의연하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대처할 것은 대처하되 단기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잘 대처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앞으로 가는 방향이 국제사회가 국제경제가 어느 정도 좋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취해야지 그것을 매번 앉아가지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소위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 테일 리스크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만 또 누구든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주의력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는 것은 잘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꼭 미국 경제뿐 아니라 유럽 경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다들 전망이 플러스로 돌아설 거라 뭐 한 1%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뭐 중국도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또 떨어질 거라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상은 올해 한 7% 중반은 갈 것이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대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까 많은 사람들이 뭐 엔저 효과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는 또 그거에 따르는 그 산업별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가면 경제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하나의 변화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매달 저희가 만날 테니까 그때 같이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